훨씬 더 선명하게 그런 것이고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절대로 대한민국 쪽에서지 반대한민국 쪽에 서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 언어부터 이 쟤들이 자기들 편리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씌우는 그런 데서 이제 해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발족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한강 포럼에 모이신 분들은 그분들이나 참 못지않게 오히려 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는데 일당백의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지금 왜 나라가 이렇게까지 분열이 되고 심하게 참 흔들리고 있느냐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역사학이라고 하는 걸 전공한 사람으로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한 가지 뜻은 지금부터 지난 모든 과거가 다 역사 아닙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흘러가는 물 같이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는 그것 나름의 그 세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전수하고 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지나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겪어온 것, 또 자기 가족이, 민족이 같이 겪어온 것이 우리 역사고 더 나아가서 같은 인류가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인간이란 이렇고 사회라는 건 이렇고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역사의 뜻인데 두 가지는 물론 당연히 밀접하게 이 관계가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고로 이 잘 나가는 사회에서는 다 인간 교육, 지도자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역사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죠.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런데 바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게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참 있는 그대로 역사를 읽어냄으로써 우리가 얻을 것 얻는다 하는 게 그 취지였고 전통적으로 저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이나 다른 예술 분야하고 다른 게 그쪽은 소위 픽션, 허구적인 거에 가서 우리는 사실을 다룬다 이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 크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러시아 혁명으로 태생한 소련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고 레닌은 거의 참 신같이 추앙받던 그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소련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역사를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혁명기념일을 누가 기념하지도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치가 역시 언제나 중요했기 때문에 현재의 역사는 과거의 정치다.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따라서 이제 오늘의 현실이 결정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오늘의 정치가 과거의 역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현재에 누가 그 정치 권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역사 인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죠. 옛날에 글 쓰고 하는 것이 몇 사람의 독점물이었대.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력에는 능했지만 글을 못 읽었던 그런 시대에도 역사 왜곡의 유혹이 좀 있었어요. 사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정직하게 역사를 기록해서 뭐 임금도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좀 상례긴 하지만 그때도 유혹이 있어서 왕실이 자기네들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서양에서는 로마의 왕실하고 뭐 연결이 돼 있었다든가 무슨 또 이 뭐 컨스탄티노플의 무슨 황제로부터 뭘 받았다든가 약간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대중이 뭐 글을 읽거나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이 그렇게 큰 역사 진행에 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이해 또는 이 관심 같은 것이 대중화가 되고 소위 민주화의 추세에 따라서 역사 해석의 문제도 결국 대중적인 그런 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 19세기 우리가 아는 소위 랑케식 역사 읽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때 개봉시대 이후에 그 인간 이성에 대한 그 신뢰와 자신감이 높아졌을 때 여럿이 집합적인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을 가진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 참 허망한 꿈인 것이 지금은 다 드러났죠. 그래서 실제 역사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 만들기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역사 인식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잘 됐든 안 됐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아껴야 하는 나라, 우리가 또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지금 그 큰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처음부터 역사 의식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사물을 인식하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양심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제대로 밝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런 거에서 각기 자기 입장에서 입장 차이는 있고 또 세대 간 차이가 있고 하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무엇인가가 같이 수렴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기초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결과가 빗나가게 되는 것은 상당 부분이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도는 있지만 그것을 이 집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고 검증을 미리 좀 해보고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역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왜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게 됐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여기 저와 대부분 더 동세대 분들이신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생겼던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을 맞았는데 귀에 따갑게 들리는 소리가 약소민족의 서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소민족으로 당했느냐.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서양 사람들고 미국 사람들이 가진 건 모든 게 다 훌륭하고 우리는 참 너무도 형편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저희 아버님의 역사 책이나 역사 소설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것저것 주소 읽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왜 이랬는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그냥 무턱대고 역사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 제가 미국에 또 운 좋게 생활비까지 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미국을 갔는데 2학년 때 그 유명한 스푸트닉 제1호 위성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러시아 연구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고 제가 다니던 웨슬리 대학에서 러시아 사상사라는 게 개설이 됐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같지 않고 꼭 우리나라 얘기가 됐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서양을 따라잡아서 근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참 영혼을 상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을 하다가 혁명으로 치달았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반공 분위기가 너무 심해서 국내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여자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그냥 호기심에서 이 얘기를 했지, 만약 생각을 했지, 남자들 같이 취업을 생각했으면 그 갈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연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1909년에 일군의 아주 뛰어난 러시아 사상가 정치가들이 이 레히라고 하는 말하는 방향 표식이라는 뜻이에요. 저 길 표식 하는 그런 책 에세이 몸을 냈어요. 그 7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1990년대에 레닌하고 그 막스주의 운동에 참가해서 스툴베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계열 정치인이 됐지만은 러시아 사회민주당 당 선언문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니콜라이 베리자예프라고 나중에 이제 철학자로 유명해진 사람, 또 불가코프라고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파리 러시아 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낸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909년서부터 맹렬하게 이제 이 러시아 혁명 운동에 가담을 하고, 특히 거기도 여러 갈래 농민 사회당 쪽도 있었고 막스주의 정당 소수지만 있었고, 한때 소수 자유주의계열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반성을 해요. 1905년에 러시아 1차 혁명이 일어나서 짜르 체제가 양보를 해서 이제 유사헌법 체제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국회 활동이 허용되고 황제가 최종적인 권한을 포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당 정도 양보를 해서 이 사회에서 의견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데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베리자예프라는 사람은 나중에 철학자로 유명해졌지만은 인텔리겐치아의 진리, 진실과 철학적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의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다. 러시아 말에는 이스티나라고 하는 이 진리,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 이스티나고, 그 다음에 진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프라브다. 정의와 진리라는 뜻을 진실이라는 말을 같이 가미하고 있는 것이 프라브다라는 말이다. 프라브다만 생각하지 이스티나는 러시아 사람 생각 안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젊은 사람들이 혁명운동에 가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아이들이 지배하는 체제가 됐다. 피더크로시라는 게 있어요. 어린 사람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식이 됐다. 또 기사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의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법하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있어야 그것이 인간을 보호하고 질서가 생긴다는 걸 무시한다. 법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 일찍이 전제 체제가 사람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이 상황이니까 이 체제를 전복해야 되겠다고, 혁명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혁명 지속주의가 돼서 모든 것이 혁명을 위해서 향하게 되고, 자기들은 혁명을 위해서 싸웠다. 거기서 일어나는 이상한 이 현상이 이상하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혁명으로 그것을 뒤엎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고, 그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 다중을 위해서 이 혁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혁명이 성사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말하면 체제를 전복해야 하는 타당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체제를 잘하기 위해서 안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도 그거는 무더기로 다 아주 체제 잘못된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이 인간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탈자가 된 사람들은 어차피 그 체제 안에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체제를 전복하는 쪽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혁명 세력에서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혁명적 허무주의. 그래서 이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집단 살인을 하는 것도 정당화될 거고, 은행털이 같은 거야 보통이고, 거짓말 보통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혁명적 허무주의라는 게 본래 이상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볼 때,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급진주의 인텔리겐자가 나가다가는 결국은 혁명은, 맞아요, 이 체제를 전복시킨다 하는 면에서 혁명은 일어나겠지만은, 그건 불가피하겠지만, 그때 권력을 잡는 것은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잡지, 본래 그 혁명 이상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힘을 쓰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식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구 꼴통 정도가 아니라 그 배신자로 매도당하고 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큰 영향을 못 끼치고, 더군다나 이제 1차 대전에 러시아가 휘말리자 혁명이 일어나고 체제가 전복이 됐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1982년에 이 논문들을 다 번역을 해서 이 소문을 써서 인텔리겐츠가 혁명이라고, 그때 학생들이 볼 때 좀 매력적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발간했는데, 우리나라 그야말로 이 민주화 세력이 지금 힘을 이제 쓰려고 막 자리 잡는데 찬물을 끼얹느냐, 이제 욕을 먹고 말고 그대로 묻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더라도 그때 그런 사람이 지적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나 거의 똑같아요. 패턴이. 혁명, 또 무슨 이 민주화 운동 하면서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한번 결정한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그런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제가 나빠질수록 그 사람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칼 막스 자신이 1983년인가 죽기 전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막스주의 이 공식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생산력은 넘쳐나는데 분배 체계가 잘못됐을 때 극소수의 이제 금융자본가들 남은 것만 처치하고 나면 절대 다수가 넘쳐나는 생산력에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고 하면은 된다.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없어진다. 이런 약간 망상을 했는데, 막스도 혁명을 하고 싶고 자기 죽기 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진입할까 말까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면 막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 사회가 올 수 있는 경제 생산적인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러시아 혁명가들을 자기가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좀 주저하다가 막스 자신이 사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러시아의 여건은 막스가 얘기하는 그것하고 맞진 않다. 즉 농민은 절대로 혁명 세력이 될 수 없고 산업 프롤레타리아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는데, 러시아는 그러기는 너무 기다리기가 요원하니까 소위 노농동맹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약간 변형을 해서 억지로 이끌어가서 소위 성사발가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을 버티는데, 그 사회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소위 혁명적 아방가르드라고 자청하는 볼셰비키들이 이제 공산당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집권당이 되면서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고 당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다중, 노동하는 절대 다수를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또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주의적인 그런 이상주의적인 동기에서 혁명을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30년대는 완전히 숙청이 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이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선전선동이 바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 적어도 한 3,000명 가량은 항상 거기에 동원해서 이 언론 통제를 심하게 했고 그 중에 핵심이 역사 왜곡입니다. 우선 스탈린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부터 이제 반혁명가로 몰아세우고 트로츠키 자신이 사실은 이론적인 면에서 스탈린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책도 여러 번 쓰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반혁명자를 모르는 건 물론이고 전체 틀을 당연하게 이제 자본주의를 몰락하고 공산주의 체제가 승리할 거라는 걸 하지만은 그것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 의식을 통제하자. 심지어 스탈린이 한참 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유전학의 코드 같은 것까지도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우천적인 것이 승계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변하고 언어학의 이론도 달라지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특히 정치하고 가까운 그런 면에서 언론 통제는 심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뭐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무슨 있다는 건 그 자체가 그거는 의혹의 대상이 돼서 처벌을 받고 이 타스라고 하는 통신을 통해서 모든 그 통신을 오고가고 했고 노보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간행물을 통보하고 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그 선전물 성격이고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또 볼 수가 없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겉에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산당 운영 체제도 그 나라 안에서도 이중 구조를 가지고 이 정부의 형식적인 구조는 소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소비에트라는 게 협의체 제일 밑바닥에 대중이 이제 그 서로 협의를 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제일 꼭대기에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 국가 대표 격이지만 그건 형식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완전히 명령체계로 움직이고 이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정치국이 있고 그 위에 스탈린이 앉아있고 이 공식 문서에는 항상 중앙위원회 또는 정치국의 지령이다 이렇게 되지만 그건 사실 스탈린 개인의 지령이나 그 다름없는 그런 식으로 그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선전과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건 그 체제가 살아남는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는데 또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공산당 구조는 국가로 자리 잡은 그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의 국익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도구로 쓰기가 아주 딱 좋은 체제였습니다. 공산당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합세해가지고 모두가 다 해방이 된다는 걸 목표로 하니까 한 나라에 공산당 본부 하나씩만 있고 모두가 다 모스크바의 본부에 지령을 받게 돼 있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나라 이름이 없죠.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뭐 조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각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형식으로 민족주의 뭐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 하나로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후에 특히 그 2차 대전 때 아시다시피 소련하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손을 잡고 히틀러 무솔리니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소련군이 장악했던 데는 전부 다 러시아 위성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실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에 전부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가면은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이제 독일을 무찔러줘서 환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선 어지러운 사태를 수습하게 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공산당 지령받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결국 조만식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을 처음에는 환영을 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 이제 김일성을 내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똑같은 패턴이 동유럽에서도 뭐 일어났고 이제 이 유럽의 그좀 유고의 티토 같은 경우는 워낙 세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뭐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거 모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 운동이고 우리나라의 그 좌익 가운데는 일제시대 때는 아시다시피 그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기독교 목사님들도 계시고 소련이 이제 세운 그 전략군대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같은 약소민족에게 그 호소를 해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 소련하고 손을 잡으면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소위 민족 해방, 계급 해방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도 되고 이 양반 쌍놈하는 그런 계급 구조도 타파하고 정말 이상주의적인 사회가 올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많은 그 지식인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박헌영이지만은 그 밖에 뭐 현순이라고 미국에서 목사 활동하던 그런 분도 있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울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 좌익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해방 당시의 좌익들은 이 지금의 뭐 민주당이니 뭐 그 세력하고 달리 상당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애국적이고.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도 박헌영이 그때까지 이 소련하고 가졌던 그 관계를 청산만 하면 같이 손을 잡고 나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다시 만났었습니다. 이런 구조지만은 그쪽에 일단 그 반을 들어줘 어느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온다고는 어렵고 아직도 해방 당시에는 그 이상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좌익들 상당수가 해방 직후 또는 6.25 때 이제 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야 이 소련 또는 소련의 지시를 받는 북한이라는 체제는 자기들이 꿈꿨던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심어진 그런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아있고 특히 그 젊은 세대 김달성 같은 인간이 이제 이 제주 4.3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해주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보고를 가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참 이 불행한 일은 세계의 정세 변화에 추세하고 어느 면에서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그 역행을 하는 그런 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UN 미국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분단된 상황에서 3.8선까지 밖에는 실제 권력은 못 미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결국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유일한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라는 그런 그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지금은 그런 문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김구 선생이 48년에 북한에 갈 때 김일성이 내린 지령,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충고하는 이 문건이 있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부하 거의 어린아이한테 집제하듯이 우리가 4인 체제라고 하는 축소 회의에서는 이런 걸 결정하고 확대 회의에서는 이런 걸 결정해라 지령이 내려오고 그런 면에서 모두 이 공산당의 경우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의 이름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거 말고 또 다른 이 문서 체계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소련 문서라고 한 10여 년 전에 경북대학교에 출판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사실 그때 이 랑코프 교수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돌아가신 조성래 회장께 부탁을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직접 랑코프 교수한테 1,000만 원을 줬더니 이 인간이 아마 돈에 욕심이 났는지 저하고 다음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지를 않고 미기적 벌다가 결국은 경북 대학교에서 나중에 결국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사이드 얘기고 그렇게 증거가 다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공식 문건에는
북한이 이제 이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수립됐을 때 그거 같은 거는 프라브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유포가 되죠. 거기 보면 김일성님 씨에게 그리고 이거는 국가원수 최고 소비에트 의장 자격으로 스탈린이 서명을 하죠. 그거 보면 아주 정중하게 독립국가의 원수로 대접을 하지만 실제 뒤에 보면 당지령으로는 스탈린 동무에게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해야 될 때다. 수교를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도 수교를 해라. 그리고 CC해서 자기 외무상 몰록도 풍부한 게 북한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중구조. 그런 거를 전혀 그 법 밖으로는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북한이 마치 무슨 독립국가 아닌 것 같이,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밖에서 취급을 당하겠지만 실제는 한동을 움직여요. 이런 속에서 우리 이 좌익들의 그 후예들이 사실은 진짜 1세대 좌익들은 6.25 이후에 거의 다 이제 끝났고 북한에 같은 사람들은 사실 실망을 했지만 발을 뺄 수 없고 해서 끝났지만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잠적하고 희생당하고 대한민국에 축출당하는 걸 본 그 후손들은 그 실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는 그 감정만 가지고 실제 막스주의 이론이 어떻고 소련 체제가 어떻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또 실수를 한 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72년에 이 유신 선포할 때 왔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나라인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교육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금지만 했습니다. 전부 검사 목록만 만들고 국민학교 교재서부터 공산당은 무슨 그야말로 뿔난 도깨비 같은 그런 식의 이 현실감이 없는 교육만 시켰기 때문에 호기심은 있었는데 실제 그걸 충족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니까 정보의 유통에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하니까 외국에서 이 문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방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거치면서 계속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선전물을 진실인 것 같이 받아들고 공부 끝나면 자기들이 그 서클들을 만들어서 MT라는 걸 하면서 그걸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는 대학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데모하고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졸업을 하고 정치학과 졸업한다는 사람들 두꺼운 모노그래프를 읽고 그거를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거를 거의 안 하고 정말 그대로 졸업을 해버리는 그런 기간이 오래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 전체가 굉장히 무식해진 거예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 언론계에서 뛰는 사람들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외국 것도 그렇고 반공의 말하자면 최전선에 섰던 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북한에 있어서 모르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지만 저 자신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서 올 적에는 학자로서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는 분야라고 하는 역사는 그 자료 의존도가 심한데 더군다나 러시아 역사 자료는 미국에서도 도서관에 제대로 갖춘 자료를 많이 갖추고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고 제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하버드에서 마이크로필름을 러시아에서 떠다 줬어요. 그런 구조가 있을 때 제대로 된 논문을 쓰는 것인데 거기서 저는 이제는 역사를 또 서양사 전반을 가르치는 게 나의 소명이다 했지만 그것도 못하고 사실은 저는 단락을 하고 이것저것 좀 뛰어다니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속에서 우리의 이 좌익 세력은 처음에 가졌던 그 이상주의적인 어떤 거는 있었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이제 자기 개인들의 정치적인 야심이 동원이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의 이복이라고 하는 게 커지니까 괴상한 콤비네이션이 된 겁니다.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베히 필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식의 고민 이게 과연 진실이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건 좋지만 이게 정말
뭐 전라도를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과연 이게 전라도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냐? 그거를 빙자해서 어떤 이상한 세력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래도 이런 걸 따질 줄을 모르고 그냥 했고 또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반공하려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무한 경쟁을 외치고 이 정신적인 면에서 이 우리가 뭘 다져야 하는 거를 상당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이 보건도 제가 이거 그냥 강의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의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박정희 장군은 당연히 그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반대를 하고 비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는데 당신의 그 집권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것을 실천을 옮겼습니다. 제가 지식인으로서 사실 굉장히 그 화달딱 한번 깨어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아마 몇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 중엽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아일보에서 이 의견 조사를 해갖고 우리의 역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물어서 100명의 지식인들을 나열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때 저는 지금 돌아가신 그 강훈영 목사님이 하신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그 대화 모임에 자주 갔고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 100명 가운데 강훈영 목사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1로 나온 게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박정희가 우리 역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지도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한 7, 8위 정도인가 뭐 언급이 됐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대중이라는 게 그 매체가 매기는 대로 많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실제 생활이 나아졌다는 걸 그 사람들은 솔직하게 경험하고 인정할 줄 아는데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혀 입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것 동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고민을 안 하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법의 기능이 어떻고 정의와 진리가 어떤 것이고 뭐 진짜 이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데 수단과 방법의 문제는 어떻고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 보니 좋은 게 좋지. 그리고 제가 어떤 때 이제 특히 저는 그 거짓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강원영 목사님 대화 모임에서조차도 왜 거짓말 문제를 제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고 동조하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거짓말이 뭐지? 어떤 때 맞은 환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좋은 거다. 소위 서양 사람들이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과연 그게 좋은 거지. 그 밖에 다른 의미에서 참 더 심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냐. 이런 것이 고민이 없이 우리가 이 경제 성장에 그 말하는 신취를 해서 좀 오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토대가 무너지고 지적 토대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다행히 이제 20대, 30대 그 초반들은 참 잘 나가는 시대에 태어나서 구애를 받지 않았거든요. 지금들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지만은 그 대신 이 편견이나 어떤 강박관념 이런 거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하면은 빨리 좋은 세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40대 이상부터는 너무 잘못된 교육을 운동권에서 받아왔고 또 지식 전체가 부족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국회의장, 부의장 이런 사람이 어떤 때 저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이 48년이라는 걸 자기는 감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 미국이 무슨 독립선언날이 기념일이고 어쩌고 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어를 했습니다. 그게 개인들이 지식 부족도 그렇지만은 그런 뭐를 몰랐을 때 어떻게 찾아서 그 답을 하는가 이런 훈련도 전혀 없는 거죠. 즉 정말 일반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정도 건전한 걸 알고 있는데
이 머릿속으로 뭐를 배웠던 사람들은 너무 공백이 크기 때문에 이 제대로 사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해도 구호만 잘 만들면 거기다 독재미와 친일과 이승만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한 사람이고 뭐 박 대통령이 뭘 하신 생각도 없이 구호에 그럴듯 구호가 그럴듯 거기 말려 들어가요. 지금도 이재명 무슨 사법 리스크가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 없는 뿌리멍텅한 범죄 혐의 은폐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전부 저쪽에 만들어 놓은 그 이 구호에 그대로 놀아나는 게 깊은 지식 또는 깊은 어떤 그 도덕적인 고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죠.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달에 그 여행을 하고 오다가 비행기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교무실이라고 아이들 교육 문제를 다루는데 독일 영화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시다시피 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실이 백인 학생들 소수고 뭐 중동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로 이렇게 쭉 있는데 한 10여 명인데 전체 그 국민학교 아마 고학년 정도 되는 나이 같은데 전부 다 토론 수업을 하고 무슨 주제를 하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감론을박을 하면서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해나 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가도 자기들이 막 부딪히다 보면은 뭔가 이게 옳다 하는 감각들이 생겨요. 그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조금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과정에 그런 게 없이 이것이 진리다 하면 그대로 받아 먹어버리는 것이 있어서 지금 바로 이재명 같은 사람이 텔레비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 다 아는데도 국민이 마비가 돼서 그걸 용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제도 또 교육감 선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국민 의식이 새로 처음부터 깨어나야 되는데 역사 지식만이 아니라 사물을 볼 때 직시하고 현실을 보고 고민하는 그 영화의 주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공부를 잘하는 그 중동 아이 하나가 오스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 어머니가 교무실에서 아마 일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 담임 선생이 자기가 뭐 옷을 벗어놓고 나갔는데 돈이 없어서 보는데 요새 이 컴퓨터로 그 위치 추적하는 게 있어서 그걸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돈을 훔쳐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 엄마를 찾아가서 나한테 돈을 돌려주면 내가 불문을 붙이겠다. 조용하게 처리하다. 하자 했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대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 알게 됐다 했더니 이 여자의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 동료들을 감청을 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분위기가 싹 돌아가가지고 이 여자가 외톨이가 되고 아이들 부모들 다 드러나서 선생님이 어떻게 교무실에다 감청장치를 해서 그걸 하느냐. 이러니까 세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냉철하게 비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교육 같은 게 가정에서나 뭐 교회 무슨 다른 데서도 이루어진 사람들 적어도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불문율의 몇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 지켜야 된다 하는 게 백인 사람들은 그런 그 유혹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방황하다가도 올바른 결론은 나가지만 그게 없는 경우는 정말 이거는 뭐 바람에 날려다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는 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아주 그 초보 작업부터 새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라가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그냥 두서없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